안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웃고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먼저 북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름 동안 7차례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운용부대를 언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실제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예고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양대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친일이냐 종북이냐 이런 논란으로 좀 다소 엉뚱하게 불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워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무기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공세를 약간 좀 핀이 어긋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공세를 이어가는데 이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처음에 문제 지적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유로 이제 군사훈련을 연합으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한일 관계라든지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미일 훈련을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그 배경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 우길기 얘기는 하나는 이제 이 우길기를 달고 이제 일본의 자위대가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한미일 훈련이 그러니까 군사 훈련의 이 포문을 여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좀 유리한 고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길기, 친일, 이런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친일 프레임으로 여론 호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정말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냥 친일이다라고 워딩도 쓰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발언 직후에 바로 다음 날에 북한이 그것도 새벽에 동해상으로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연습했던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동해에 우리나라 공격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동해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어디에서 또 훈련을 합니까?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했다고 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동에 가까운 상상이 비슷한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며칠 전에 군용기 150대를 동원을 해서 위협 비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안보관을 좀 확실히 정립하고 국방력을 좀 다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친이다라는 워딩 하나로 모든 분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 것부터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정치 왜 그래? 구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이런 어떤 대응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집권 여당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울지 말고 우는 게 아니고 약간 웃겨서 참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친일 프레임을 씌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일 프레임을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부적절한 발언인 거죠. 이거 정돈을 좀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표의 위치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툭 던졌다는 거는 그냥 그 친일 프레임에 말려든 거죠. 역사 문제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하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건데 사실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이 저는 단순히 망언인 줄 알았는데 진심인 것 같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해명을 하신 거를 보니까 해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본인의 논리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계시던데
뭐 실제로 그렇다라든지 뭐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셔가지고 이게 별로 수습하시거나 해명하실 생각 또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구나 싶어서 제가 봤을 때 이 논란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 관련해가지고 좀 짚어볼 부분은 저는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의 1차장 네. 으로 이제 지금 계시니까 대통령실에 계시는 이분의 이제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신중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삼국의 군사훈련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군사 협력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수위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고 뭐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군사 협력을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올해 나온 거죠. 올해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뭐 5월, 6월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제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분이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논문을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제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중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풀어갈 거냐라는 것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한미일이라는 동맹에 더욱더 강하게 끌어들여서 군사적으로 조금 더 협력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 협력이 우리를 위한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이 냉전 체제 어떻게 보면 이 북중러와 이 한미일 간의 이제 냉전 체제 하에서 좀 더 강하게 이제 얼어붙는 그 판에서 이제 한국을 좀 더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이제 아주 휘말리기 좋은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 신중론이 약간 그렇죠. 좀 변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시는 건데 저는 변했다고 생각해요. 변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외교라는 게 결국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 한반도의 이 위치라는 것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힘으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선명한 외교 노선을 지향하면서 잘 되기는 힘든 케이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뭐 중국과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한미일 연합 때문에 북중러 전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북중러의 위협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뭐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미사일을 조금만 방향을 틀었더라면 이번에 동해에 그것도 새벽에 6.25 전쟁도 새벽에 일어났죠. 새벽에 발사했던 그런 미사일을 우리나라 땅에 만약에 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일본 군사력 관련해서 이제 의문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우리 영역에 영토나 영해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들을 가린 채 마치 일본과 뭐 일본에만 관대한 외교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 대변인님 뭐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외교 노선이 이제 뭐 이번에 해외 순방을 갔을 때도 그렇고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뭐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좀 잘 쌓는 것은 뭐 중요하고 좋은 부분입니다만 이제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다양성도 없고 좀 전략적으로 좀 이 외교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계속해서 편을 드는 듯한 모양새로 이제 외교를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것이 안보관에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은 무언가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뭔가 개입하고 싶어하고 일본이 이제 외교적 관계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고 안보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과의 군사적인 관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좀 비전이나 전략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것 같은데 한 선을 넘고 나면 사실 그 선을 다시 물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정치의 글의 구독 지금 우리 현재 정부가 과거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지금 안보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엮어서 보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복잡한 수학 문제에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면 오답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런 면이라고 봐요. 두 가지 문제를 뒤섞어 가지고 틀린 답을 내놓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정답을 잘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북한이 그런 식으로 지금 150대 군용기 동원해 가지고 위협 비행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연히 강경 대응을 우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경 대응을 해놓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손 놓고 있으면 그거는 정부가 할 행동이 아니죠. 어느 정부였든 대통령이 누구였든 당연히 초기 대응은 참 이번에는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관계에서 과연 돌파구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북한의 뭐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라든지 무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세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저는 뭐 좀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좌절을 아마 맛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이 앞으로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이냐라고 보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부딪히고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출구는 더 좁아질 것이고 아예 나중엔 사라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텐데 결국 북한과의 대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의지를 내서 하는 대화도 있지만 또 미국과 북한의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굉장히 이제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수단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와 그리고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좀 되게 일차적인 평면적인 외교를 펼치는 게 아니라 좀 고도화된 외교를 펼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